예, 베트남 산업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좀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에는 매크로 쪽 얘기다 보니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안 들으셨던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네. 부분을 조금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게 보면 이제 사상 최대 금융 사기라고 돼 있네요. 네. 또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도대체? 2022년에 네. 그 반피탓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거기 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어떤 그리고 이유로? 좀 보시면 자료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이공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네.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령 회사를 1,000개 정도를 이용해서 허위 대출을 신청을 했죠. 대부분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돈을 엄청 횡령을 했는데 이 규모가 GDP의 약 5%, 베트남 GDP의 약 5%, 원화로 봤을 때 16조. 16조 저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예,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2022년에 밝혀지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된다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은행 그리고 부동산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부터 23년까지 중국,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투자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네. 금융이라는 게 부동산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 금융과 그다음 부동산 합쳐서 이제 관련된 회사가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에서 투자 센티멘트가 너무 안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증시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센티멘트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베트남 개발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아까 2022년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지금 2022년부터 그 인플레이션이 뭐 글로벌 현상이었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고 싶었고 은행 대출을 갖다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대출 한도를 아주 강화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부동산이 가장 핵심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통 은행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2023년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기가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네네. 문제는 2023년에 회사채를 상환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부패까지 결국에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고요. 그다음 베트남의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1위 업체가 비놈지고 2위가 이제 노바랜드였는데 이 노바랜드도 2023년 초에 회사채 상환을 갖다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했었죠. 거의 뭐 8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인허가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허가를 갖다가 하노이 정부에서 내주는데 정부가 내주는 게 어떻게 내주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에 앞서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이 성장하고 대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수요는 빠른 거죠. 그렇군요. 예, 수요는 증가하는데 인허가는 느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적인 거죠. 그것 격차로 인해서 생각보다 개발업은 좋아 보이나 실상은 인허가도 잘 안 나오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주 스토리는 좋지만 사업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베트남에서 저 시행사를 하려고 하면 약 자금 30% 투자 자금의 30%를 본인의 자본금으로 갖다 충당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는 작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개발업이 또 쉽지가 않았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주가를 많이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베트남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인허가의 불확실성은 아. 여전하다. 예, 그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예, 이게 좀 달랐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또 그런 이슈가 겹치다 보니 네. 이렇게 좀 큰 낙폭이 있었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베트남의 테슬라네요. 이제 빈페스트라고 저도 한번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좀 공부해 보다가 한번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이런 소식을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이거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전기차 업체죠. 네. 예. 베트남도 전기차를 많이 보급시키고 싶어 합니다.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 가보면 오토바이밖에 못 봤어요. 아,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뭐 자동차가 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음, 빨리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네. 그 선두주자가 빈페스트입니다. 빈그룹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이제 육성하고자 싶은 이제 전기차 사업을 갖다가 빈그룹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고 빈페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실현을 시켰던 거죠. 뭐 가격 경쟁력 좋습니다. 네, 1,000만 원대입니다. 싸네요. 네, 그리고 저 빈페스트를 갖다가 베트남 가서 많이 타봤는데 네. 네, 택시가 빈페스트가 많아요. 아, 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판매를 안 하고 택시로 이용. 판매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그 품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 전기차인데 가다가 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험 회사에서 빈페스트 보험을 갖다가 받아들지를 않는다는 소문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거 얼마나 겨자 먹기로 택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가 빈페스트를 전략 매입해서 택시로 다 깔아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택시가 빈페스트가 오면 조금 좁습니다. 저도 가다가 갑자기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논란이 있고 뭐 지금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도 저기 매장을 냈더라고요. 네네. 제가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매장도 가봤는데 네.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만 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별로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그 12월 달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빈 그룹의 쇼핑몰 빈콤에 가게 되면 사실 저 빈페스트를 갖다 전시를 합니다. 네. 네, 아주 귀여운데요. 뭐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상장하고 와서 급등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봐요. 네, 급등할 때는 관심을 받지만 급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죠. 그때 이후로 잊혀진 기업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전할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충전소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직까지 대세는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미래 산업으로서 이제 베트남의 향후 미래를 보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빈페스트를 갖다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뭐 빈그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페스트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빈페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빈페스트의 이제 모기업이죠. 이제 빈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베트남의 국민 기업입니다. 한때는 뭐 베트남 삼성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 삼성 플러스 현대 플러스 뭐 다양한 회사들의 짬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성장 스토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 회장님이 그 빈그룹 회장님이 우크라이나 가서 라면 사업을 갖다가 시작해서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저도 그렇게 라면 사업 시작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저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01년에 이제 그 빈펄이라고 하는 그 리조트 사업하고 있는 부문이 있는데요. 낮장에서 럭셔리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저걸로 인해서 우뚝 서셨던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 회사를 보게 되면 빈홈즈, 제가 호치민 갈 때 자주 묵는 숙소가 빈홈즈입니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요. 쇼핑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괜찮은 그리고 빈콤 리테일도 있고요. 빈펄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서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이고요.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회사 빈그룹하고 빈홈즈랑 빈그룹하고 이제 저 밑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자신감 뿜뿜입니다. 지배구조에 이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항상 걱정되는 게 저 빈그룹에서 그 빈페스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디선가 현금이 새서 저 빈페스트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빈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잠깐 살펴봤는데 그 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은 가지되 투자하기에는 현재는 쉽지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좀 이따가 이제 또 Q&A 타임이 있으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나요? 꽤 핫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힘들 것 같네. 최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 이제 이게 귀금속 소매 업체인가요? 여기 적혀 있네요. 네. 아까 전에 베트남의 시가총액의 한 3분의 1은 그 은행하고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고 20% 정도가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그러면 우리가 보면 소비재 쪽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비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머징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IT나 첨단 산업은 조금 약간 비중이 약하고 대부분 금융, 부동산, 이제 소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 중에 최고봉은 결국에 럭셔리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에르메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금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고요. 금은 생각보다 그 여러 나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금 정말 좋아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금 정말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베트남은 전쟁의 역사까지 합쳐져서 금에 대한 어떤 그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베트남 젊은 여성들이 결혼했을 때 보면 장신구들 중에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되면 장신구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에 대한 그 애착이 좀 강한 편이고 아까 전에 뭐 은행 관련된 부정부패 얘기 많이 했고 부동산 관련된 부정부패 얘기 많이 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낮고 일반 사람들 접근을 잘 못해요. 은행 창구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을 보유하는 금테크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되는 그래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을 얘기를 했고 이런 금 소비량이 중산층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업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서 좀 관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뭐 유통업체들도 볼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통적인 유통업체를 잠깐 보게 되면 그 베트남의 하이마트죠.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모바일 월드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많이 팔아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자파나 약국 체인 등으로 이게 그 성장기를 어느 정도 성숙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 그룹 차원에서는 그 모바일 월드 차원에서는 다각화를 조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처럼 될 수 있을까? 누구는 주장하시던데 저는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젊은 층들, MZ를 비롯한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그걸 갖다가 접근하려다 보면 아직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고 느끼고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그 유통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쇼피는 사실상. 근데
베트남 시장 전재산 거래 그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틱톡샵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인플루언서를 등장시켜서 혹은 본인이 실제로 자사의 물건을 뭐 파는 그 마케팅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네. 그 조그마한 이제 스타트업들을 갖다 몇 개를 방문해서 실제 전자상 거래의 미래를 좀 봤었는데요. 아,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이 그 온라인에 대해서 익숙해짐에 따라서 전자상 거래가 빠르게 성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중국하고 똑같은 스토리인데 베트남에서도 저가의 물건을 갖다가 해외 쪽에 좀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인데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쇼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쇼피의 그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쇼피라는 그 플랫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사용은 못 해봤어요. 뭐 물건 살 일은 없어서 틱톡샵은 저는 가끔 이제 보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양한 뭐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쇼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인상이 깊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라인 쇼핑의 침투율은 생각보다 낮아서 상승 여력이 높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쇼피를 가지고 있는 쇼피가 사업부거든요. 네. 회사인데 그 사업부로 그걸 갖다 거기에 노출을 가지려면 그 싱가포르에 상장되고 있는 회사가 C입니다. 네. 예, 다시 넘어가서 예, 이렇게 전자상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중국의 그 전자상 거래 업체들이야 베트남에서는 영향력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테무 이런 거. 예, 핫한, 네. 알리바바나 테무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더라고요. 정부가 말씀이십니까? 예, 정부가 막았습니다. 베트남. 그래서 그런 점도 인상 깊었다. 중국도 그 짓을 많이 하던데 베트남도 잘 보고서 배워가지고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제 소비재에서 IT 기업이네요. 예, BT는 어떤 네. 기업인가요? IT의 비중은 생각보다 낮죠. 네네. 예, 베트남에서 무슨 IT 기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IT면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 빼고 네. 인도의 이제 아웃소싱 콜센터였죠. 콜센터에서 진행하는 IT 네. 예, 그 IT 기업들을 많이 생각하고 대만의 반도체죠. 예, 반도체나 조립. 근데 베트남은 IT? 헷갈리는 거죠. 근데 베트남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IT 기업이요. 예, 제가 한국에 계시는 코스닥 등록 업체의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코딩 능력이 좋아. 코딩 능력이.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생각보다 영어로 된 문서를 갖다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워낙 높은데 인건비는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도 생각보다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희는 뭐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R&D 센터를 갖다 베트남에 세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IT 아웃소싱을 위해서 뭐 고려해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엔비디아 협력해서 AI 그 최첨단 AI 공장을 갖다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지금 뭐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래서 베트남의 IT의 미래죠. 예, 그런 기업으로는 FP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확실히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 네. 이렇게 주위에 좋은 기업들이 조금 네. 잘 보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다음에는 또 저희 베트남 펀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KCGI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KCGI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꾼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그 지수 대비해서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많이 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배당을 통해서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로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쉬운 게 이 설정 이후에 수익률이 그렇게 부진해요. 네. 예,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그 운용할 때 네. 조금 해외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은 조금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절대 수익 측면에서는 뭐 결국 플러스긴 한데 네. 그래도 더 수익률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한 1년에 2번 정도 베트남 현지를 꼭 다녀오고 있고 네. 가서는 그 베트남 기업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네. 저희가 보다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현재는 사무실이 없지만 저희 우수한 인력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많습니다. 워낙 글로벌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절대 뭐 타 운영사나 다른 타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시아 쪽에서 이제 베트남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또 체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예, 그러한 그 양방향의 그 투자 기법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다르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까지가 이제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제 Q&A 세션으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질문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미리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 먼저 질문드리면 첫 번째는 혹시 베트남 투자 시에 외국인 투자 한도 등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주식을 사는데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외국인들한테 부탁해서 뺏어오는 것밖에 없죠. 아까 FPT 같은 경우처럼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저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물량을 구하고 그걸 저희가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약간 프리미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10%라고 말하기 그렇고 그거보다는 낮은 프리미엄에 저희가 사는 경우는 종종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능력은 저희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돌파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Q&A 세션이니까 지금까지 질문 주신 것도 있는데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꾸준히 저희가 질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올라온 것 중 하나가 아까 제가 봤던 게 이머징 마켓 전환 아까 프론티어 아직 이 베트남은 프론티어 마켓에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질문 중에서 이머징 마켓 전환 확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어떤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예. 제도 개편이 됐다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투자 한도가 이제 철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뭐 예를 하나 드리자면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선진국 쪽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MSCI 리진데 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예, 저희들도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공매도 제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 여건은 이제 아무리 됐다고 하더라도 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처럼 베트남도 이머징 시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있으나 예, 방향성은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머징에 어떻게든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또 올라온 질문이 이제 트럼프 2기 영향도 좀 이제 베트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신 투자자가 있어서 그 이제 고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1기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서 이제 트럼프 2기까지 갔는데 수출이 증가했던 두 개의 국가, 미국, 대미 이제 무역 흑자가 증가했던 그 나라 두 개를 갖다 아시아에서 뽑자고 하면 한국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우회 수출 기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트남 그
에 대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아무래도 관세 인상을 통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네. 품목별이 중요한데 그렇죠. 예,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서민들, 그 중산층을 위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아, 의류, 뭐 기타 등 자파 등이 많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도 이게 중저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실익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사실 그런 기업들만 좀 빼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보셨겠지만 3분의 1은 금융, 부동산, 20%는 소비재. 근데 내부 소비재가 많은 거죠. 예, 수출 기업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부정적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네. 베트남은 어떤 사업이 유망하나요? 그 분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 혹은 그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머징을 볼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금융하고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 그거의 상태를 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갖다가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현지에서 사업을 했을 때 뭐가 좋을 건지는 진짜 현지 가서 현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랑 실제로 가서 사업을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다른.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그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미수 채권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고전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네. 돈을 못 받고 있다. 음.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시적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업이 유망하냐? 네. 유튜브에서 지금 좀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네네네, 같아요.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자리를 갖고서 네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하시면 저는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소프트 파워가 베트남에서 생각보다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K-팝부터 시작해서 월등히 우월한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꿈뻑 죽더라고요.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은 어떨까? 또 코리아 뷰티 생각보다 강합니다. 한국 사람도 젊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10살 정도 젊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어봐요. 화장품 뭐 쓰냐고. 또 베트남이 젊은 인구가 많아서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그런 것 거에 같아요.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존재하거든요. 반한 감정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소프트 파워 플러스 화장품 쪽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생각보다 유망했었고 그리고 많이 진출했다가 또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스토리가 지엽적으로 가다 보면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또 그쪽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질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좀 또 한 가지 보시면 이제 정부가 기업의 많은 계획과 영향이 있어 왔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업 거버넌스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이렇게 느끼신거나 혹은 뭐 봐오신 게 있으신지. 기업 거버넌스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죠. 투명하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분석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깔끔한 기업들을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버넌스 빈그룹은 아까 전에 좀 저희가 이쁘게 그려놨는데 네. 사실상 복잡한 빈그룹 계부도가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그걸 보고 그 중에 쓸데없는 걸 다 쳐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걸 갖다가 빈그룹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봤는데 실상은 되게 복잡한 이제 거버넌스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지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될 때가 있어요. 공산당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아까 전에 빔페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루머로는 중국 공산당 지분이 들어갔었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루머처럼. 루머로. 예, 근데 또 이게 루머라고 얘기하기에만은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이런 질문을 아무래도 거버넌스에 꽤 민감하신 투자자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뭐 거버넌스가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좀 아시아가 그 미국 대비나 유럽 대비나 네. 거버넌스가 낮죠. 네. 예, 낮은 데서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예, 한계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 불이 꺼졌네요. 네, 이런 그러면 이제 좀 몇 개 마무리 질문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강연도 해주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다른 질문으로 이제 베트남 외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실 베트남 말고도 다른 아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네.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그래도 요즘 특히 중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연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예. 그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뭐 일단 중국 하면 우리 KCGI 자산운용이 되게 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국 직접 중국.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강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그 역량이 되고 네. 예, 하고 싶고 음. 할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중국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얘기가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베트남 외에 또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이런 질문도 네. 저희가 그 크게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 투자 그 양대축이죠. 한골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서로 비교하면서 투자하는 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중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또 제가 인도에서 주재원 생활을 네. 했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로서는 처음 거기서 또 예, 제가 저 1번입니다. 선두주자. 예, 인도에서 저 주재하면서 투자했던 첫 번째 펀드 매니저이자 아직까지도 많은 인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가장 포함하게 되면 가장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시장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 대만과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놓고 봤을 경우에 네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강점이 있는 KCGI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 강점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질문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좀 다 돼서 1시간을 준비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제 고객분들과 어떻게 또 소통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자산운용사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조금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KCGI 자산운용은 그런 점을 갖다가 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에 그런 소통 측면에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네.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